윌 스미스 주연의 2006년 작품 행복을 찾아서는 성공한 주식 트레이더이자 동기부여 강사인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윌 스미스의 아들 제이든 스미스가 아들 크리스토퍼 역으로 출연해 주목받았죠. 크리스 가드너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영화 같은 성공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서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여러모로 각색된 부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그는 실제로 3곳의 회사를 거친 후 자신의 회사를 차려 성공했지만 영화에서는 딘 위터 레이놀즈라는 한 개의 회사로 축약했죠. 어떤 사람의 실제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인생을 헤쳐나가는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콘텐츠화 한다면 창작자가 스토리에서 느낀 무언가를 담아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영화의 국내 제목은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다소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영화를 본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감정이 들었는데요. 역경을 이겨내는 따뜻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결말 직전까지도 절망의 연속인 스토리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지쳐갔습니다. 이야기 구성에 자주 쓰이는 3회 법칙에 따르면 주인공이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주인공 서사인데요. 이 스토리는 끝없이 실패의 연속입니다. 현실적인 삶의 고난을 보여주죠. 가드너는 돈 때문에 고생하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때문에 돈이 행복이란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영화의 원제인 영화 제목은 The Pursuit of Happiness입니다. 극 중에서도 나오듯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문장이죠. 인간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이 내용은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한데 묶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영화는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한 스토리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작품인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극한 상황에서 끝없이 도전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마치 노력을 하라고 강요하는 듯해 다소 지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가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부당한 상황에 대해 역설하는 반어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밀도 측정 기계를 판매하는 크리스는 언제나 커다란 기계를 들고 다니죠. 거추장스러운 이 물건은 빚입니다. 그가 미리 돈을 내 구입한 물건이기에 회계상으로도 당연히 빚이지만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죠. 크리스는 이 물건 때문에 자꾸만 목표를 향하는 데 방해받습니다. 누군가 훔쳐가고 쫓아가느라 교통사고도 나고 망가진 기계를 팔기 위해 고치는 비용이 들거나 팔러 돌아다닌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죠. 커다란 빚덩이 골밀도 측정기는 경쟁자들보다 뒤처진 선에서 시작해 허덕이는 크리스의 처지를 잘 표현해줍니다. 그의 노력은 훌륭하고 본받을만 하지만 이 경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들이 얘기해주는 물에 빠진 남자 이야기와 숙소를 제공하던 교회의 찬송가 내용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믿으며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주인공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죠. 물에 빠진 남자는 신의 구원을 기다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보트의 기회를 날려버렸죠. 기회를 날려버린 멍청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 없는 쉬운 기회가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면에 찬송가에서는 내 앞을 가로막는 높은 산을 없애지 말고 그곳에 오를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죠. 대가 없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고난을 헤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이야기 모두 고난이 존재하고 그것을 이겨낼 무언가가 주어진다는 거죠. 아무런 가능성도 없이 막막한 불행의 연속을 이겨나갈 존재는 없습니다. 노력할 만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죠. 저는 그것이 바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는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다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독립을 주장하고 있지요. 저는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나는 세 개의 시대를 생각했는데요. 먼저 영화의 배경인 1980년대 초,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진 2000년대 초중반,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보는 현재입니다. 크리스 가드너가 기적을 이뤄낸 시기는 빈부격차와 실업률이 치솟는 2차 오일 쇼크 직후가 배경이죠. 영화에도 나오는 레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를 축소시키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 양극화를 키웠습니다. 가드너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에서는 세금과 벌금만 떼가고 서민이 삶을 꾸려나가는 것에 방해만 되죠. 그에게 주어진 인턴십의 기회 역시 6개월 무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면 도전하기도 어려운 기회죠. 그래서 정부의 방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가드너는 아들을 데리고 노숙까지 하면서 심각하게 치열한 노력을 해야만 했죠. 일반적으로 돌봐야 할 자식이 있는 입장이라면 그의 선택은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권할 만한 방법이 아니죠.
그러나 이 시대를 이겨내야 했던 크리스는 행복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요. 영화가 개봉한 2006년도 비슷합니다.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 집권 시절인데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 붕괴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미국을 수렁으로 빠뜨렸죠. 이 시기에 미국은 빈곤층이 급상승합니다. 버블이 붕괴될 때 살아남은 IT 기업들은 세계적인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지만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죠. 자유, 생명,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가 행복을 돈으로 치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가드너에게 있어 행복은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죠. 그의 친부는 자식을 버리고 떠났고 계부는 가족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감옥에 가게 만들어 그와 형제들은 위탁가정에서 성장해야 했죠. 가드너가 아들과의 행복을 위해서 억만금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싶었죠. 그가 원한 돈은 행복 추구를 위한 권리였습니다. 풍요가 아닌 생존과 자유의 문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 크리스의 가정이 처한 상황은 부당했습니다. 아내 린다가 매일 이교대로 일을 하고 크리스 역시 하루 종일 기계를 팔러 다니지만 세금이 밀리고 생계가 어려워질 정도라면 사회와 경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행복이 아닌 권리라면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영화의 제목을 보면 해피니스의 스펠링 중 I가 Y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즉 Y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 자신, I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죠. 저는 해피니스의 Y를 U라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주인공이 부부싸움을 할 때 린다는 크리스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크리스는 행복을 찾아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내 린다는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남편에게서 찾았고 또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죠. 실제 두 사람의 결별은 영화보다 우울했습니다. 린다는 크리스에게 아들을 버리고 떠났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린다가 데리고 떠난 아들을 크리스가 다시 데려오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는 아들이 자신처럼 아빠 없이 크게 하고 싶지 않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함께 버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가 찾아낸 자신의 행복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뭔가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나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완전히 똑같이 재현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모습이 자주 연출됩니다. 80년대 초의 스토리가 2000년대 초의 영화가 되었고 이제 2020년대에 이 영화를 다시 본 저는 여전히 남에게서 행복을 찾는 세상을 떠올렸는데요. 주식과 암호화폐의 거품 속에서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생겨난 요즘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경기 침체에 대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기술 발전 덕분에 삶은 더 윤택해졌지만 현대인의 불안과 우울은 더 심각해지고 있죠. 최근 G세대의 불안에 대한 연구에서는 타인과 비교하기 쉬운 SNS에 일찍 접근할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에 대해 고민하고 알기도 전에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기 때문이겠죠. 크리스 가드너는 자신의 삶을 홈리스였지만 호플리스는 아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노력했죠. 물론 크리스는 똑똑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제대로 된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게 문제였죠. 영화가 그의 똑똑함을 보여주는 장치는 큐브였는데요. 요즘은 검색만 하면 푸는 방법을 알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큐브의 풀이는 쉽지 않았죠. 큐브는 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암기나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파악하고 풀어나가는 힘이죠. 저 같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크리스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당장의 수익을 위해 성실히 일하려 할 겁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기엔 눈앞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불공정한 규칙의 양극화 시대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말도 안 되게 끈질긴 노력을 하죠. 이 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노력해서 기회를 잡아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남들의 규칙에 굴복하거나 타인의 평가에 수긍하라는 말이 아니죠. 규칙이 나에게 불리하다면 바꿀 방법을 찾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믿으며 세상과 싸워나가라는 말이라 생각한 저는 영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행복을 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